안녕하세요, 차량입니다. 오늘은 좀 진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재난지원금, 세대주가 아니신 분들은 내 돈이 아니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 국민에게 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 아닌 각 지역마다 지원되는 지원금을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금 받는다고 과연 좋아해도 되는 걸까요? 무슨 소리냐? 돈을 받는데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실 텐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돈의 흐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약간 흐름을 볼 줄 아는 힘? 선구안? 통찰력?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돈이 전 국민에게 어떻게 보면 돈이 풀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당장 내 눈앞이 아니라 1년 후, 2년 후 장기적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흐름을 볼 줄 아는 힘이 필요합니다. 일종의 통찰력 말이죠.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해서는 안 되는 이유 아주 많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 딱 3가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물가가 상승합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은 돈이 흔해지겠죠. 흔해진 모든 것은 그 가치가 하락합니다. 옛날에 얘를 1,000원짜리 한 장으로 살 수 있었다면 이제는 돈이 흔해져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1,000원짜리가 한 장이 아니라 2장이 있어야 얘를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급받았던 몇십만 원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손해가 훨씬 커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사는 모든 것들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둘째로 현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가장 쉽게 우리에게 와닿는 얘기로 하자면은 집값, 그리고 전세값, 월세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물가가 올라가면 이런 것들이 따라서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데 그거 말고도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사실 돈이 생기면 무조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무조건 그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쓴 돈이 어디로 가죠? 네, 우리가 쓴 돈은 당연히 그 물건을 팔고 있는 기업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누구의 소유죠? 네, 그 기업의 주식을 들고 있는 부자들의 즉 우리가 쓴 돈은 기업에게로 가고 그 기업의 돈은 그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들에게로 갑니다. 여기서 강물이 흘러간다고 하면 결국 그 강물은 저기 댐이 있는 데서 모이겠죠. 마찬가지예요. 저희에게 생긴 돈은요 얼마 안 지나서 신기루처럼 다 사라지고요 저 밑에 있는 댐에 돈이 다 모입니다. 그 댐이 바로 부자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로 결국 그 돈이 다 갑니다. 그럼 부자들은 그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그냥 은행에 처박아 둘까요?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부자들은 절대로 돈을 그냥 은행에 처박아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돈을 그냥 놀리지 않아요. 주식, 부동산, 채권, 금 등등등 이런 투자 상품에 돈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풀린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면 이런 현물 자산들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직격탄이 뭘까요? 네, 바로 집값이죠. 내가 살려고 하는 집의 집값이, 전세값이, 월세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에 들어온 한 몇십만 원, 100만 원은 이미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없는데 그 후폭풍으로 나중에 집값, 전세값, 월세값은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거예요. 결국 내가 받은 돈보다 많은 돈을 토해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3번째로 세금이 올라갑니다. 정부가 돈을 풀게 되면 당연히 정부의 곳간은 비게 되겠죠.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그거를 다시 회수를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당연히 세금이죠. 세금이란 게 종류가 수십 가지가 있죠. 그리고 넓게 보면
국민연금이나 건보료 같은 사회복지기금도 다 세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세금이란 명목으로 비어있는 곳간을 채우기 위해 다시 다 돈을 회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물가가 올라간다 그랬는데, 물가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 거기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죠? 일명 간접세라고 하는, 기름을 넣을 때는 거기에 유류세가 포함되어 있고, 그럼 간접세, 집을 살 때나 주식을 살 때 내는 거래세 등의 직접세, 그 모든 세금이 기본적으로 물건의 가격에 몇 퍼센트,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요, 모든 간접세, 직접세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내가 받은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세금이란 형태로 다시 토해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세 가지를 모두 합치면은 결국 내가 받은 돈, 뭐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그거의 몇 배, 많게는 수십 배를 다시 세상에 되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내 손에 들어온 돈이 나중에 어떠한 후폭풍을 일으키는지, 어떠한 현상을 일으키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원리, 그 돈의 흐름의 그 이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돈에만 집착을 해서는 자본주의에서 결코 돈을 모을 수 없습니다. 저 앞에 일을 볼 수 있는 시야를 키워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돈이 없더라도 나중에 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돈이 없는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생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저희 같은 가진 거 없는 서민들이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해야만 돼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했던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경제의 상식과 개념을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채널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해드릴 테니까 더 많은 얘기가 듣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